아들 결혼 때 7억짜리 집을 사줬지만 며느리는 잔치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고작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며 무시와 모욕으로 일관한다. 결단을 내린 여성은 아들과 며느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의 문턱에 서서 굽은 허리를 힘들게 폈다.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날카롭게 번졌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수십 년간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다져진 억척스러움은 이제 웬만한 육신의 고통쯤은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의 눈이 연회장 안을 천천히 훑었다. 최고급 실크로 장식된 테이블,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들,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듯 자리를 채운 수많은 하객들. 모두가 그녀 박정숙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맨몸으로 시작했다. 지독한 가난이 지긋지긋해 18배 무작정 상경의 식당 허드레실부터 시작했다. 밤에는 옷감을 나르고 낮에는 재봉틀을 돌렸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억척같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동대문 귀퉁이에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감각은 탁월했다. 유행을 읽는 눈, 사람을 끄는 말솜씨, 그리고 무엇보다 돈 냄새를 맡는 귀신 같은 재주.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작은 옷가게는 어느새 몇 개의 상가를 거느린 어엿한 의류 도매업체 정숙상회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쌓아올린 부와 명성.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외아들 김민준이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은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민주는 그녀의 바람대로 번듯하게 자라주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얼마 전 참하고 예쁜 며느리감이라며 최서아를 데리고 나타났다. 박 여사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얼굴은 반반했지만 눈빛에 그늘이 없고 행동에 조심성이 없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어려움 모르고 자란 티가 역력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마 자박 여사는 통 크게 강남의 7억짜리 아파트를 아들 부부의 이름으로 사주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발 뻗고 편히 자야지. 그녀의 말에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고 며느리 서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미소에 담긴 가벼운 계산을 박 여사가 모를 리 없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는 교묘하게 달라졌다. 처음 몇 달간은 꼬박꼬박 찾아와 애교를 부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발길이 뜸해졌다. 전화는 언제나 용건만 간단히 했고 박 여사의 건강을 묻는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박 여사는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질수록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집은 그녀에게 점점 더 먼 곳이 되어갔다. 오늘 이 칠순 잔치는 어쩌면 마지막 시험대일지도 몰랐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건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었다. 아들 부부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당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나 박정숙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잔치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도록 며느리 최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들 민준만이 멋쩍은 얼굴로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주인공 며느리는 어디 갔나? 무슨 일 있나 봐. 박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서아는 어디 있느냐?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다. 아, 어머니. 서아가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곧 올 겁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발신인은 예쁜 며느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용돈 쓰시라고 조금 보냈어요. 그리고 곧이어 은행 앱 알림이 떴다. 최서아님이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10만 원. 박 여사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칠순 잔치를 조롱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무시였다. 7억짜리 집을 사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고작 10만 원을 보내며 불참을 통보하는 행위. 그것은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늙은이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화려한 조명, 즐거운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졌다. 박 여사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서서히 얼어붙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아들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저 순진하고 물러터진 아들. 제 어미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모르고 제 마누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저 한심한 아들. 박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이것이 너희의 진심이구나. 너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고작 이것뿐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너희를 대접해주마. 박 여사는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찍혀 나온 자신의 이름과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글자를 떠올렸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던 날 만일을 위해, 아주 만일을 위해 걸어두었던 안전장치. 그때는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은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될 터였다. 잔치는 계속되었다. 박 여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우아하게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었다. 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던 칠순 잔치에 짙고 서늘한 잿빛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칠순 잔치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흩어지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민주는 룸미러로 간간히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박정숙 여사는 창밖의 무심한 야경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옆모습이 민준의 마음을 불안하게 짓눌렀다. 어머니, 오늘 정말 다들 어머니 대단하시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민준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고 차가운 진공 상태와 같았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서아는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아침부터 계속 누워만 있고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나중에 꼭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그때였다.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눈빛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이 그의 심장을 겨누는 듯 했다. 그만하거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차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 여사는 평소처럼 어서 들어가 쉬어라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현관으로 들어섰다. 민주는 어쩔 줄 몰라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민준을 향해 손짓했다. 너도 여기 앉아라. 명령이었다. 민준은 마지못해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집안은 적막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개를 숙였다. 너는 내 아내가 오늘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어머니, 그게 무슨 서아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시어미 칠순 잔치날 백화점 쇼핑을 다니더냐? 박 여사의 말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아프다고. 박 여사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다.
잔치가 한창이던 시각, 박 여사의 오랜 친구가 우연히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어보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최서아가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선글라스를 낀 채 다른 여자와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내가 자신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뇌리를 강타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거라. 박 여사는 며느리가 보낸 10만 원 입금 내역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너희 부부가 나를 생각하는 가치더구나. 7억짜리 집을 사준 어미에게 너희는 10만 원짜리 경의를 표했어. 그것도 내 잔칫날 내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서아를 만나서 단단히. 됐다. 박 여사는 민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다.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돈을 벌었다.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 내 노후를 기댈 마지막 보루였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내주었지. 하지만 너희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이겠지. 늙고 병든 시어미는 이제 너희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니까.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항목 아래 선명하게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채권 최고액 8억 4천만 원. 채무자 김민준, 최서아. 근저당권자 박정숙.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근저당. 어머니의 이름이 채권자로 올라가 있었다. 집값 7억에 이자를 포함한 채권 최고액이 8억 4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집의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민준이 더듬거리며 묻자 박 여사는 차갑게 선언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너희에게 집을 사준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사람 도리를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려준 것이었지.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그러니 이제 그 집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와야 마땅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아 버릇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나는 내일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 실행을 통보할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너희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 단 한 푼의 자비도 단 한순간의 유예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 여사는 아들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단단했던 어깨가 잠시 가늘게 떨렸다. 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독을 품지 않으면 이 지독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닫힌 문틈으로 아들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박 여사는 두 귀를 틀어막았다. 이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을 작정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박정숙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그렇게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최서아는 느지막이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뽀얀 먼지를 비추며 춤을 추었다. 어젯밤 친구들과의 파티는 완벽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라는 구질구질한 의무에서 벗어나 강남의 트렌디한 라운지 바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었다. 남편 민준에게는 몸이 아프다는 적당한 핑계를 댔다. 순진한 남편은 금방 쏘가 넘어갔고 심지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몸조리 잘하라는 말까지 남겼다. 서아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 다루기 쉬운 남자였다.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칠순 잔치가 뭐 그리 대수란 말인가.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주말을 희생할 수는 없었다. 10만 원이면 충분한 성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돈 말고는 관심도 없는 노인네가 아닌가. 이 집도 결국 돈으로 받은 것이고. 서아는 침대에서 내려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며 이 넓고 안락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결혼과 동시에 얻게 된 이 완벽한 공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이 살.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돈에서 비롯되었지만 서아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보상받는 것, 그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이란 말인가.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민준이 파김치가 된 얼굴로 들어왔다.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서아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 거야? 잔치 끝나고 피곤할 텐데 왜 굳이? 민주는 대답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서아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또 무슨 잔소리라도 하셨어?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나? 아팠다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아가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도 아픈 증상인가?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이 사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쏘아붙였다. 이게 뭔데? 당신 나 감시해? 잠깐 아픈 게 나아서 바람 쐬러 나간 걸 가지고 뭘 그래? 바람 쐬러 나가서 어머님 칠순 잔치 성의금으로 10만 원을 보내.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서아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뭐? 10만 원이 어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 성의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집 사준 거 당신 어머니도 아들한테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겠지. 뭘 그렇게 생색을 내? 생색? 민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던져주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서아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거나 똑똑히 봐. 이게 당신이 말하는 생색의 결과야.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등기부등본. 처음 보는 생소한 서류였지만 자신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아래 근저당권자 박정숙이라는 글자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근저당 이게 뭐야? 왜 어머니 이름이 여기 있어? 우린 이 집을 받은 게 아니었어. 담보 잡힌 거였어, 어머니한테. 그런데 당신이 어제 어머니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모욕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집 다시 뺏어가시겠대.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아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이름으로 등기까지 다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권리를 행사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저당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오만하고 멍청한 짓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서아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고 민주는 절망감에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자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통지서. 그리고 이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도착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변호사는 박정숙 여사의 대리인이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몇 줄의 글자가 그 차가운 활자들이 가진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정숙이라는 여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힘의 증거였고 그 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허약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이 완벽한 집이 이제는 자신들을 올가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서아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법원의 통지서는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우편함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서류가 꽂혀 있었다. 최서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박정숙 여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이 이 집을 강제로 팔아치우겠다는 뜻이었다. 서아는 미친 사람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가장 비싼 수임료를 부르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절망적이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있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살라고 사준 집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증여 아니에요? 서아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중년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구두로 사준다고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미미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명백한 법률 행위입니다. 박정숙 여사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치밀하다는 말에 서아는 소름이 돋았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자신들을 믿지 않고 언제든 목줄을 잡아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분노와 함께 극한의 공포가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 집안에는 여기저기 붉은색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법원 집행관들이 다녀간 흔적이었다. 냉장고, 텔레비전, 소파, 심지어 자신들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시계 위에도 압류를 의미하는 붉은 표식이 선명했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자신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빚더미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민준 역시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몇 번이고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눈물로 호소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서아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과거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야지. 어미를 무시하고 기만할 때는 너희가 갈 곳이 그렇게도 많아 보이더냐. 법대로 하거라. 나에게 더 이상 모자간의 정을 기대하지 마라. 내 아내가 내 정을 10만 원짜리로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은 끝났다. 박 여사는 아들의 애원을 매몰차게 외면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단호함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신과 아내를 향한 신뢰와 애정의 성벽이 이미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서아는 모든 것을 민준의 탓으로 돌렸다.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만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말 한마디에 쩔쩔매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민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이 그가 짜는 자존심만 안 부렸어도 어머니 잔치에 가서 얼굴 한 번만 비췄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의 허영심과 이기심이 우리를 망친 거라고.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은 이제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의 말을 퍼붓는 전쟁터가 되었다. 아름다웠던 추억들은 악몽이 되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경매 기일은 잡혔고 집을 보러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들이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뜯어보고 값을 매기는 듯한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한때는 친구들을 불러 자랑하던 이 집이 이제는 수치와 모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무너지는 것은 비단 집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사랑, 결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모두 함께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로 부부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경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낮은 가격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법원에서 보낸 인도 명령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문장이었다. 최서아와 김민주는 폐잔병처럼 짐을 싸기 시작했다. 불과 몇 달 전 설레는 마음으로 채워넣었던 혼수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이제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되었다. 중고 가구상의 헐값으로 넘기거나 버릴 수밖에 없었다. 서아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이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던 화려한 시절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제 집행일 아침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다. 부부가 미처 치우지 못한 마지막 짐들이 집행관들에 의해 강제로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와 상자들을 트럭에 싣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혹은 길가에 서서 그 광경을 구경했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시선들이 부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아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한때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곳에서 쫓겨나는 자신들의 모습은 한편의 비참한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민주는 묵묵히 짐을 날랐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모든 짐이 빠져나가고 텅 비어버린 집. 벽에 남은 액자 자국과 바닥의 가구 흔적들이 지난날의 행복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서아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다 끝났네. 정말 다 끝났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인형이 내렸다. 박정숙 여사였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마치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아는 박 여사를 보자마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들 부부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으니까 행복하시냐고요. 서아가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지만 변호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오만함과 무례함이 스스로를 내쫓은 것이지. 오만? 무례? 늙은 시어머니 비위 좀 못 맞춘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고작 돈으로 집 하나 사주고 평생 유세 떨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 돈. 너는 그 돈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했고 그 돈 때문에 나를 무시했지. 너에게 세상은 온통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으로 모욕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말이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아내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너는 저런 계집에게 휘둘려 내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해질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다. 박 여사는 싸늘한 말을 남기고는 새로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삑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굳게 닫히는 문은 부부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거대한 단두대처럼 보였다. 서한은 닫힌 문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 악마 같은 할망구. 당신도 똑같이 당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그녀의 절규는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잡고 힘없이 끌어당겼다. 이삿짐 트럭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당장 오늘 밤 잠을 잘 곳도 마땅치 않았다. 화려했던 성은 한 줌의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태양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쫓겨난 부부가 당도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장미장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을 단 낡은 건물.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발밑의 카펫은 끈적거리는 느낌이었다. 최서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버렸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로 채워진 넓은 침실에서 눈을 떴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된 벽지, 군데군데 담뱃방 자국이 난 낡은 침대 그리고 금이 간 거울이 달린 작은 화장대뿐이었다. 창문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나보고 이런 데서 살라고. 서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묵묵히 몇 개 안 되는 짐 가방을 방구석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어려 있었다. 당장은 어쩔 수 없어. 보증금도 없고 당장 들어갈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 어머니, 그 독한 여자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당신 때문이고. 다시 시작된 원망과 비난. 하지만 이제 민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럼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어. 그깟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 잔치에 안 가고 10만 원으로 모욕을 준 게 누구인데? 그게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을 만큼 큰 잘못이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 우리 어머니는 보통 부모가 아니야. 평생을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사신 분이라고. 그런 분한테 당신은 배신감을 안겨드렸어. 나도 마찬가지고. 좁은 여관방 안에서 두 사람의 고성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며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말싸움이 끝나고 찾아오는 것은 지독한 현기증과 무력감뿐이었다. 첫날 밤 부부는 낡은 침대 양끝에 등을 돌리고 누웠다.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손님들의 소란,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서아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넓고 안락했던 자신들의 아파트가 떠올랐다. 부드러운 구스 이불의 감촉, 은은한 아로마 향, 조용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다. 민준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괴감에 시달렸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회사의 평범한 월급만으로는 서울에서 방 한 칸 구하기도 벅찼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관 생활의 비참함은 부부를 좀먹어 들어갔다. 매일 아침 좁고 더러운 공용 욕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씻어야 했고 식사는 근처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웠다. 서아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 한때는 SNS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이제는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민주는 매일 회사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값비싼 양복과 시계는 모두 압류당했고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출근하는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비난과 동정의 시선을 견뎌낼 뿐이었다. 경제적인 압박은 부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당신 이 비싼 커피를 꼭 마셔야겠어? 우리 이제 그럴 형편 아니야.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고. 숨만 쉬고 살라고.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한테 이래. 사랑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서로의 가장 추한 모습과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자 과거에 나눴던 달콤한 약속과 애정은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안락한 환경이 유지해주던 가짜 평화가 걷히자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깊은 균열과 불신뿐이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리고 웅크리고 누워있는 서아의 등 뒤에 대고 중얼거렸다. 차라리 그때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반대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 말은 비수처럼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서아는 벌떡 일어나 앉아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좁은 여관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물건이 부서지고 욕설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때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부부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관방에서의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최서아는 문득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법으로는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 노인을 상대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법보다 무서운 것, 바로 여론이라는 칼날을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서아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연기력과 글솜씨를 동원했다.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며느리로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를 아들 부부의 재산을 탐내는 악독하고 비정한 시어머니로 묘사했다. 글의 시작은 달콤한 신혼의 추억으로 시작했다. 남편과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구구절절 적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점차 비극으로 치달았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구박, 사소한 실수에도 돌아오는 모욕적인 언사들. 칠순 잔치날은 그 모든 서름이 폭발한 날이었다. 몸이 너무 아파 참석하지 못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이를 빌미로 아들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아도 못 살 집을 빼앗아갔다고 썼다. 10만 원을 보낸 것은 아픈 와중에도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 했던 가련한 며느리의 마지막 성의였다고 포장했다. 그녀는 글의 자극적인 요소들을 잔뜩 버무렸다.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두 얼굴, 7억 아파트를 빌미로 며느리에게 평생 종살이를 강요, 병든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몬 비정한 재력가 등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문구들을 교묘하게 섞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로 호소했다. 저희 부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서아는 이 글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 몇 군데에 동시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특히 비슷한 시집살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서아의 이야기에 깊이 감정이입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정말 소름 돋네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천벌 받을 겁니다. 글쓰님 힘내세요. 절대 지지 마세요. 저 시어머니 신상이라도 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글은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서아의 의도대로 여론은 완벽하게 그녀의 편이 되었다. 사람들은 박정숙 여사를 희대의 악녀로, 최서아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규정했다. 며칠 뒤 한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작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아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방송에는 악덕 시어머니의 목소리라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나갔는데 이는 서아가 예전에 녹음해두었던 파일에서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은 더욱 커졌다. 박정숙 여사가 운영하는 정숙상회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상가 앞에는 몇몇 유튜버들이 찾아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거래처에서는 걱정스러운 전화가 걸려왔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조차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듯했다. 아들 민주는 아내의 이런 행동에 경악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건 거짓말이잖아. 진실을 왜곡하고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잖아. 하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진실? 이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믿는 게 진실이 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당해도 싸.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해. 서아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리고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생존이라는 절박함 앞에서 그녀는 여론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방법을 터득한 교활한 싸움꾼이 되어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사무실 의자에 홀로 앉아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정직과 신용을 무기 삼아 살아왔는데 고작 며느리의 거짓말 몇 마디에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터였다. 최서아가 여론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면 박정숙은 진실과 법이라는 더 단단하고 무거운 방패와 창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과 명예를 건 전면전이었다. 박정숙 여사는 쏟아지는 비난과 악의적인 여론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등줄기는 꼿꼿하게 펴졌다. 동대문 새벽 시장의 거친 바닥에서 구르며 터득한 생존 본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들 중 몇이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갔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보리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티고 낡아빠진 솜잎을 하나로 5 식구가 추운 겨울밤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손은 10살 때부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느라 거칠었고 등은 어린 동생들을 업어 키우느라 일찌감치 휘었다. 배움의 기회 같은 것은 사치였다. 그녀가 배운 것이라곤 오직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18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왔다. 식당 설거지, 공장 시닥 파출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발을 들인 곳이 동대문 시장이었다. 밤과 낮의 경계가 없는 곳, 땀과 욕설과 돈 냄새가 뒤섞인 그 거대한 정글에서 박정숙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발견했다. 그녀는 남자들보다 더 억척스러웠고 더 부지런했다. 몇 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나 옷감을 살폈고 상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독한 술도 마다치 않았다. 흥정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한 번 맺은 신용은 칼같이 지켰다. 사람들은 깐깐하지만 믿을 수 있는 박 사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좌판에서 시작한 장사는 의류 도매업체 정숙상회로 커나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린 아들 민준을 홀로 키워야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다. 어머니 노릇보다 사장 노릇에 충실했던 날이 더 많았다. 아들의 학예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소풍 도시락을 싸준 기억도 없었다.
대신 아들에게는 언제나 최고급 옷과 최고의 학원, 그리고 부족함 없는 용돈이 쥐어졌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바람대로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 하지만 박정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이 아들에게는 유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는 심성이 여리고 다툼을 싫어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무른 아이였다. 그래서 더더욱 아들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결정체가 바로 7억짜리 강남 아파트였다. 며느리 최서아를 처음 만났을 때 박정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아이는 아들 민준과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서아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는 야망과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한다니 그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다. 자신의 재산이 아들 부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아들을 가두고 자신을 공격하는 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은 순수한 노파심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돈과 싸우며 살아온 그녀의 생존 감각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법과 서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만약의 경우 아들이 저 교활한 며느리에게 휘둘려 모든 것을 잃게 될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그리고 그 만약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다. 박정숙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회한에 젖어 있지 않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 쓴 글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지만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에는 똑같이 감정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사실과 명백한 증거만이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온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그동안 서아 앞으로 나간 돈 내역 전부 정리해줘. 결혼 전후로 내가 선물한 것들, 현금으로 준 돈, 카드값 대납해준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하라고 전해주게.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며 물었다. 회장님, 그래도 며느님이신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박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며느리 아니야.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내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는 적이지. 적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십 년간 시장에 거친 파도를 헤쳐온 여장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인터넷의 악플과 방송의 왜곡 보도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낡은 갑옷을 벗고 더 날카롭고 단단한 강철 갑옷을 입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제 박정숙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돈과 법,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김민주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자신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아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한 이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회사는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아내가랑 짜고 쇼하는 거 아니야? 아내 하나 컨트롤 못해서 집안을 저 꼴로 만드나. 비난과 조롱의 화살은 고스란히 민준에게 날아와 박혔다. 그는 매일같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심정으로 회사를 다녔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기한 병가를 냈다. 여관방으로 돌아오면 아내 서아의 히스테리가 그를 기다렸다. 서아는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했다. 봤지?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야. 당신 어머니 이제 사회적으로 끝났어. 곧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집을 돌려줄걸?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다. 아내가 퍼뜨린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거나 심하게 과장된 것이었다. 어머니가 무뚝뚝하고 엄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그들을 학대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넘칠 만큼의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숨긴 채 어머니를 악마로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아야, 제발 그만해. 이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몰아세우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가진 자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게 잘못이야? 당신은 아직도 그 늙은이 편을 드는 거야? 당신이 내 남편 맞아? 서아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 대신 자신과 한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아내가 사랑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즉 어머니의 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배경이 사라지자 아내의 사랑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밤새 일하고 돌아와 고단한 몸으로 자신의 잠든 얼굴을 쓸어주던 어머니의 거친 손. 비싼 과외를 시켜주기 위해 정작 어머니 자신은 낡은 옷을 몇 년째 입고 다녔던 모습. 아들이 추울까봐 겨울이면 두꺼운 내복을 사서 보내주던 따뜻한 마음. 그 모든 사랑을 자신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배신했다.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명예훼손으로 아내를 고소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아내에게 지원해준 모든 금전적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 변호사는 승산이 거의 없다고, 오히려 서아가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에 휩싸였다.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몸은 야위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관방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온 신혼여행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다. 사진 속에서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눈부셔서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한때는 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앨범을 한 장 넘겼을 때 그는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결혼식 날 패백을 드릴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대추를 던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그것이었다. 민주는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아내의 행복한 미소와 어머니의 축복 어린 미소. 자신은 그 두 개의 미소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행복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진실과 마주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그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남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관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어머니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어머니에게 입힌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드리는 것이 아들로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박정숙 여사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최서아가 인터넷에 올린 글과 방송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허위 사실을 가려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다. 첫 번째 카드는 돈이었다. 박 여사는 며느리 서아에게 결혼 전부터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 민준과 연애하던 시절 서아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 입고 다니던 옷들 중 상당수는 박 여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다. 결혼 예물은 물론 서아 친정의 부채 일부를 박 여사가 대신 갚아준 사실도 있었다. 이 모든 내역은 카드 명세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변호인단은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 경제적 지원 내역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아가 방송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돈 때문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고도 시어머니를 비난한 며느리의 파렴치함에 경악했다. 두 번째 카드는 증인이었다. 박 여사 측은 칠순 잔치가 열렸던 날 최서아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목격했던 박 여사의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또한 당시 서아와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아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귀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쇼핑을 하러 나왔다는 증언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졌다.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서아의 주장은 이로써 완벽한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세 번째 카드는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었다. 박 여사는 단순히 해명에 그치지 않았다. 최서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한 악의적인 편집으로 진실을 왜곡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였던 사건이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러한 진실의 역습 앞에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박정숙 여사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최서아에게로 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아의 신상을 파헤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 행적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동정의 아이콘이었던 비련의 며느리는 순식간에 희대의 사기꾼, 배은망덕한 꽃뱀으로 전락했다. 서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악플의 홍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여론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던 댓글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주와 욕설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여관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울부짖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조작이야. 그 할망구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서둘러 사과 방송을 내보냈고 자신들도 최서아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변명했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그 무렵 김민준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준 것은 최 비서였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모두 고백했다. 아내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박정숙 여사는 아들의 눈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물에는 변명이나 동정을 구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직 뼈저린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만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일어나거라. 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어머니의 용서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민준에게는 구원과도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용서 앞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덧붙였다. 그러나 내 아내는 용서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너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저 여자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끊고 너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것인지.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진실의 역습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최서아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올가매는 씁쓸하고도 당연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최서아에게 날아든 고소장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낯선 법률 용어들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쇠사슬 같았다. 변호사는 승산이 없다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여론전에서의 완벽한 패배, 그리고 이어지는 법적 심판의 공포. 서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여관방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남편 민주는 그 즈음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와도 서아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잠만 자고 새벽같이 나갔다. 이미 그의 마음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서아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뼈속까지 시리게 스며들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집, 그리고 남편의 사랑까지.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며칠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마지막 카드.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자신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몸이 무거웠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여관을 나섰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돌아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결과는 2줄. 선명한 2줄이었다. 서아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테스트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임신.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민준의 아이, 그리고 박정숙 여사의 손주. 눈물이 터져나왔다. 기쁨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한참을 울던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박정숙, 그 독한 노인도 핏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고 길바닥에 내쫓는 비정한 할머니라는 타이틀까지 감당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준에게 서아는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민준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우리 아기야. 당신 아이. 제발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나를 버리지 마.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줘. 내가 다 잘못했다고 뱃속의 손주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게. 응? 그녀는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애처로워서 민준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서아가 미웠어도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다. 아이에게 죄는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준은 결국 서아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박정숙 여사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시선은 서아의 아직 부르지 않은 배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서아는 이때다 싶어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핏줄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 대한 불신, 아들에 대한 연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과 서아는 숨을 죽인 채 박 여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고소는 취하해 주마. 감옥에 갈 사람의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으니. 서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역시 이 카드는 통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박 여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다. 박 여사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내 손주를 원한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미로 너를 인정할 수는 없다. 너는 내 아들과 이혼하거라. 아이는 내가 낳아라. 낳은 후에 아이의 양육권은 우리 집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 대가로 너에게는 위자료와 함께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아들, 내 손주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다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아이를 볼모로 한 잔인하고 냉정한 거래 제안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혼, 양육권 포기. 그것은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제 아이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든가 아니면 이혼을 거부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온갖 고생을 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든가. 나는 더 이상 너와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 결정이 서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거라.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아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라고 믿었던 아이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더욱 강하게 올가매는 덫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시작이었다. 박정숙 여사의 제안은 최서아와 김민준의 관계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부부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흘렀다. 서아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분노를 쏟아냈다.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한 말. 나보고 애 낳는 기계 취급을 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당신 핏줄을 벤 나한테. 민주는 지친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왜 말이 없어?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아이만 낳고 조용히 사라져 주길 바라는 거냐고.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럼 어떡할까? 나직하게 되묻는 그의 목소리에 서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자고. 어떻게? 이 여관방에서? 내가 버는 월급으로? 당신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잖아. 우리 당장 다음 달 여관비도 없어.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건데? 민준의 말은 날카로운 현실 그 자체였다. 서아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꿈꾸던 육아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넓고 깨끗한 집, 최고급 유모차와 아기 옷, 값비싼 산후조리원.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서아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아니.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의 오만함과 나의 무책임함이. 이제 와서 남 탓해봐야 소용없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서아는 자신의 뱃속 아이를 무기 삼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궁리했고 민주는 깊은 체념과 무력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아는 몰래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다.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비관적이었다. 현재 부인께서는 직업도 거주지도 재산도 없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측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할 겁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권이 남편 측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절망적이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까지 빼앗겨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보다 박정숙 여사에 대한 증오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돕기만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식구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내가 굳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 벌게.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주는 서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계산을 읽었기 때문이다. 도망가서 뭘 어쩌자고. 평생을 어머니 눈피에서 숨어 살자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더 이상 당신 손잡고 진창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어. 민준의 거절에 서아는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배신자. 결국 당신도 당신 어머니랑 한패였어. 나랑 우리 아기를 버리려는 거잖아. 이 무책임한 인간. 넌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욕설과 저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며칠 뒤 민주는 자신의 짐을 챙겨 여관방을 나섰다. 서아가 울부짖으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그는 뿌리쳤다.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텅 빈 여관방에 홀로 남겨진 서아. 그녀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욕심과 오만이 불러온 파국.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이제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그녀의 미래 또한 그 어둠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여관방을 나선 김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떠나왔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최서아와 함께 있는 한 자신은 결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역 근처의 값싼 고시원을 구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 창문도 없는 방에 누워 그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았다. 어머니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그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다. 세상의 어려움을 몰랐고 스스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서아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에 끌렸다. 그녀만 있으면 자신의 밋밋한 인생도 빛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에도 그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했다. 집도 생활비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아내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어머니의 상처를 외면했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이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린 주범이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용 화장실에서 찬물로 샤워하며 그는 처음으로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어머니가 제공했던 안락한 삶이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민주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낡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회사 정숙상회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박정숙 여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들의 등장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그을린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큰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엎드렸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라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하신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변명도 동정을 구하는 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 회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라도 좋고 짐을 나르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제 땀으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더 이상 흐릿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평생 아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잘 왔다,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다.
민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눈물이었고 그 아들을 말없이 기다려준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김민주는 정숙상회의 물류창고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옷감 더미를 나르고 트럭에 짐을 실었다.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하고 동료들과 함께 땀에 전작업복 차림으로 국밥을 먹으며 그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머니 박정숙은 아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들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아들이 다친 곳은 없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몰래 챙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을 돌아왔지만 아들은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떠난 후 최서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정숙 여사가 고소를 취하해주긴 했지만 세상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국민 꽃뱀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여관비가 밀려 결국 그곳에서도 쫓겨났고 그녀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들 그녀를 피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의 빚보증 문제로 풍비박산난 상태라 기댈 곳이 못 되었다. 그녀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항상 허름하고 큰 옷을 입고 다녔다. 가진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녀는 결국 박정숙 여사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는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박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약속한 돈을 최대한 빨리 달라고 애원했다. 며칠 뒤 서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오랜만에 본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던 나약한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한때 영원을 약속했던 부부관계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민주는 서아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넸다. 어머니가 주시는 돈과는 별개야. 내가 창고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아이 낳을 때까지 몸조리하는데 보탰어. 서아는 통장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먼저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에서 서아는 어떤 미련이나 연민도 읽을 수 없었다. 완벽한 끝이었다. 서아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박정숙 여사가 약속한 위자료이자 아이의 몸값이었다. 서아는 그 돈으로 허름한 오피스텔을 얻고 출산을 준비했다. 뱃속의 아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서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무엇일까? 복수의 도구? 재기의 발판? 아니면 자신의 핏줄, 자신의 아기? 홀로 병원을 다니고 아기용품을 준비하며 서아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뱃속의 생명체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밤이면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고민은 깊어졌다. 정말 이 아이를 박정숙에게 보내야 할까?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진통이 시작된 것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밤이었다. 서아는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몇 시간에 걸친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간호사가 핏덩이인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체. 자신을 쏙 빼닮은 눈, 코, 입.
아이는 엄마의 품이 편안한지 금세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 순간 서아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증오와 도끼, 계산과 욕심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랑, 모성애가 차올랐다.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퇴원을 준비하던 서아에게 박정숙 여사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아이를 넘겨받기 위해서였다. 서아는 갓난아기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변호사를 마주보았다. 못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없어요. 약속을 어겨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 딸을 제 손으로 키우겠습니다.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받았던 돈은 어떻게든 일해서 평생에 걸쳐 갚겠습니다. 소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서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여자의 선택이었다. 비록 그 길이 가난하고 험난할지라도 자신의 아이와 함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최서아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엄마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최서아의 선택은 박정숙 여사에게도 김민준에게도 예상 밖의 일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박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괘씸한 마음과 함께 제 핏줄을 지키려는 며느리의 모성애에 대한 일말의 이해심이 교차했다. 민주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서아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서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서아를 반반씩 닮은 아이였다.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내가 양육비는 보내줄게. 아이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당신 돈 받고 싶지 않아. 나 혼자 힘으로 키울 거야. 대신 가끔 아이는 보러 와도 돼. 아빠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길고 지독했던 악연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회사 경영의 많은 부분을 아들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민준은 창고 일부터 시작해 현장을 몸으로 익혔고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기댄 마마보이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숙상회를 이끌어갈 든든한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가혹한 방식으로 아들을 세상에 내던졌지만 결국 그것이 아들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음을 그녀는 확인했다. 가끔 손녀딸의 사진을 받아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최서아는 독하게 살았다. 그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서빙, 의류 매장 판매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꿈에도 꿀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잠든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박 여사에게 받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된 삶 속에서 비로소 돈의 가치와 땀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김민주는 주말마다 딸을 보러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하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서아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고 그녀가 거절하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따로 저축해 두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위한 동지애와 인간적인 연민으로 이어져 있었다. 한겨울의 어느 날 민주는 딸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박정숙 여사는 문 앞에서 자신을 꼭 닮은 작은 손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낯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얼음 같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손녀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부서진 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고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박정숙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진짜 어른으로 키워냈다. 김민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홀로서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달았다. 최소한은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속에서 엄마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그곳에는 완벽한 행복도 완전한 불행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상처와 후회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새로운 희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얻어낸 값비싼 교훈이었다.